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 관망 심리가 있었지만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4,15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대표 주력 업종인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주식시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널뛰기 장세를 보인 코스피가 결국 강세로 마감을 했군요. 네, 코스피가 오후 들어 강하게 반등하며 지난주 금요일보다 1.34% 상승한 4,154.85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1,470선을 기록한 이후 17거래일 만에 최고치인데요.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이틀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오는 11일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실업률 상승과 민간 고용 지표 부진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코스닥은 0.33% 오른 927선에서 달러원 환율은 1원 90전 내린 1,466원 9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네, 오전에 약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는 신제품 V10 낸드 소식과 디램 가격 폭등으로 인한 4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며 6%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장중 11만 원을 찍었던 삼성전자도 1% 넘게 올라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2차 전지주도 호조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벤츠와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는 20% 넘게 폭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 2차 전지주가 저점을 딛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제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코스닥 전체 시총의 약 5%가 증발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른바 천수닥 달성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연말 은행권 대출 한파가 더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0.5%포인트나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영 기자, 현재 대출금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KB국민, 신한, 우리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지난 5일 기준 3.91에서 6.21%로 집계됐습니다. 약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보다 상단은 0.038%포인트 올랐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10월 23일과 비교하면 6주 만에 0.52%포인트나 뛰어오른 건데요.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주담대금리가 3.589에서 4.789%에서 4.15에서 5.35%로 0.56%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던 가운데 나머지 은행들도 0.5%포인트 내외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금리는 연 3.94에서 5.45%로 집계돼 상단이 약 일주일 만에 0.1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추가로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산금리는 은행이 업무 원가나 비용, 고객 위험도 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붙이는 금리인데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합니다. 정부가 6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50% 축소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조이는 건데요. 이에 따라 당장 돈이 급하거나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 높은 금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출 한파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신규 대출 여력이 올해보다 최대 27조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연초에 대출 한도가 풀려도 고금리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쿠팡이 현재까지 고객의 신용카드 등 이 결제 정보 유출은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소비자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심리를 악용해서 쿠팡 사태를 결합한 신종 보이스피싱 시도가 여러 포착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재 기자입니다.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소비자가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최근 쿠팡 사태로 정보가 유출돼 카드가 발급된 것 같다며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안내해준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악성 앱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원격 제어용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설치하는 즉시 휴대전화에 있는 각종 정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밝힌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쿠팡이 현재까지 고객의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 유출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소비자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결제 정보 유출이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쿠팡에 등록했던 카드 자체를 해지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쿠팡 전용 와우카드의 경우 KB국민, 현대, 신한카드 등이 제휴를 맺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와우 멤버십을 탈퇴하면서 해당 카드사 해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 하나의 발급 비용은 적어도 한 3만 원에서 4만 원 가까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금융사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쿠팡 단체 소송을 준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한편 롯데카드와 업비트 등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단체 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이처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가입자 이탈 조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 틈을 타고 경쟁 배달업들이 소비자와 점주들을 끌어모으기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멤버십 회원에 무료 배달을 제공하면서 배달의 민족을 바짝 따라잡은 쿠팡이츠.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쿠팡이츠도 탈퇴했고 쿠팡도 탈퇴했고 정보 보안이 좀 더 강화가 된다면 배민이나 요기요나 다른 어플이라도 저희가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썼죠. 특히 주말 같은 때는. 엄청 찜찜하죠. 연결돼 있는 계좌 자체는 그냥 다 해제를 했죠. 이들을 자사 배달 앱으로 끌어모으기 위한 유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요기요는 주문할 때마다 주문 금액의 최대 13%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배달의 민족은 1인 가구 주문 수요를 겨냥한 한 그릇 서비스를 조만간 강화하며 소비자와 함께 점주 확보에도 나섭니다. 계기로 삼아서 고객을 쪽으로 유도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나 판촉을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고객들이 원할 것 같은 다른 서비스라든가 콜라보를 한다든가 이런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가운데 쿠팡 이용자 수가 사태 이전보다 감소할 조짐을 보이면서 쿠팡이츠 점주뿐 아니라 쿠팡 입점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피즈 신채원입니다.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게시자와 야탐력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경찰이 온라인 공중협박범에게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군요. 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배소 규모는 1,200만 원대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탐력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으로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보고 해당 규모만큼 각각 해당 범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들 때문에 실제로 상당한 경찰 행정력 낭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관련 글이 올라온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찰과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 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 거짓 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이나 거짓 신고 등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차세대 구축함 KWDX 사업자 선정이 이달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에
그동안 수의 계약이 유력했던 기존 구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하나오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KDDX 수주전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고도 수의계약을 언급한다며 방위사업청장에게 철저한 점검을 지시한 겁니다. 특정 회사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이 발언이 최근 경쟁이 격화된 KDDX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그동안 KDDX 기본 설계를 수행한 HD 현대와의 수의계약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였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 수의계약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대신 경쟁 입찰이나 공동개발 가능성이 커졌고 이 경우 기본 설계를 맞지 않았던 한화오션에도 참여문이 열리는 구조가 됩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한화오션 쪽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손해배상 소송을 자진 취하하고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에서도 역할을 확대하는 등 현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기업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산업의 경쟁력 중에 하나의 어떤 변수가 정부와의 유대관계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글로벌 경제 질서 무역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18일 KDDX 사업을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개발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를 최종 결정합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KDDX 사업 전반의 구조와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어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코레일과 SR로 이연해된 고속철도를 내년 말까지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수서역에선 SRT만, 또 서울역과 용산역에서는 KTX만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 초 수서역에서도 KTX 투입을 시작으로 소비자 열차 이용 편의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최지수 기자, 열차 티켓 전쟁 해소될지가 궁금한데 내년 3월부터 두 고속철도의 교차 운영이 시작된다고요? 네, 내년 3월부터 수서역에서 KTX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노선 편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서발 경부선, 호남선 등에서 KTX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토부는 혼합 운행을 점차 늘려서 좌석을 최대한 확보하고 내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을 최종 통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SRT보다 좌석이 2배 많은 955석을 갖춘 KTX1을 내년 초 수서역에 투입하면 혼잡도가 낮아질 거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다만 반대로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경부 고속선은 선로 용량이 차 있어 당장 SRT를 투입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종 통합 시 코레일은 하루 16,000석의 좌석 증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앱에서 두 열차를 모두 예매할 수 있게 되고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건 좋은데 이 철도 독점으로 인한 요금 인상 같은 우려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이 현실화되면 10년 만에 다시 코레일 독점 체제가 부활하게 됩니다. 현재는 SR이라는 대체제가 있어 코레일이 요금을 함부로 올릴 수 없지만 독점 시 되려 요금 인상 여지가 확대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철도 요금은 14년째 동결돼 인상 압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토부도 요금에 대해선 연구 용역을 거쳐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좌석이 충분히 증가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격을 낮추거나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뉘앙스입니다. 증가되는 좌석 수도 주행거리 변동에 따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서비스 질 하락도 우려됩니다. 실제 코레일은 2016년 SR 출범 이후에야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운영 자산 규모 67조 원, 이 가운데 70%를 국내에서 굴리는 국내 상업용 부동산 1위 이지스 자산운용이 있습니다. 이 이지스 자산운용이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인수전에 1차 마침표를 찍기 바로 직전까지 달아났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중국계 사모펀드 한 곳이 유력 후보자로 급부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이지스 자산운용의 인수 후보군이 결정됐을 때 시장에선 한화생명과 태광그룹 산하 흥국생명의 2파전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1조 1천억 원으로 최고가를 써내면서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대로 인수가 확정될 경우 국민 노후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성과를 외국이 나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이지스 자산운용의 10개 펀드에 투자한 자금은 총 2조 1천억 원, 국민연금 전체 부동산 투자의 4%에 달하는 금액으로 다른 연기금을 포함하면 투자 규모는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본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지스 운용자산에 투자한 건 아닌데 중국계 자본에 의해서 운용이 돼서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거군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의 판단도 변수입니다. 인수가 결정되면 금융사 대주주로서 사회적 신용과 자금 조달 투명성 등을 당국이 심사하게 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경계하고 있는 정부 기조가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10년 넘게 국가대표 선수들의 공식 후원사로 역할을 해온 노스페이스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리털 패딩을 거위털로 표기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채나리 기자, 시민단체가 대응 움직임에 나설 계획이라고요? 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집단분쟁 조정 신청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도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에서 판매된 노스페이스의 대표 제품 눕시 패딩 일부에서 충전재 혼용률이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되며 불거졌습니다. 온라인상 제품 설명에는 거위 솜털 80%, 깃털 20%로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 오리털이 사용됐습니다. 거위털은 오리털보다 보온성이 뛰어나 비싼 방한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용률 오기재는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이런 혼용률 문제가 드러났다고요? 네,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 아웃도어는 문제가 커지자 전수조사를 통해 충전재 혼용률이 오기재된 제품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판매된 눕시 숏 자켓 등 13개 품목입니다. 이들 제품은 인기 연예인 차은우와 전소미 등이 모델로 나서면서 열풍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린 제품인데요. 노스페이스는 무신사 등을 통해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환불 절차를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채널입니다. 지방정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분권 TF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대의 핵심 재원으로 꼽히는 교육교부금을 논의 대상에 포함할지, 이에 따라서 교육부를 이번 회의체에 참여시킬지를 두고 부처 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지난주 열린 실무협의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빚어졌다고요? 네, 지난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금을 늘리기 위한 재정분권 범정부 TF 구성에 착수했는데요. 첫 회의부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초중등 교육에 쓰는 교육 교부금을 논의 대상에 넣을지였습니다. 기재부는 학생 수가 줄어도 세금을 정해진 비율로 가져가는 교육 교부금이 비효율적이라며 그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돌리려면 처음부터 교육부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행안부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부 등 민감한 이해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면 교부세율 인상 논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재정지방주무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를 대변할 협의회, 민간 전문가 등이 멤버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갈등이 빚어지며 국무조정실이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조실은 부담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 재정 확대는 대통령 공약상이기도 한데 이 본격적인 논의는 언제쯤 시작할까요? 네, 부처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TF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앞선 의견 충돌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재부 조직 개편, 국조실 포함 여부 등이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교부세율 인상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현행 내고세 19.24%에서 앞으로 22%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TF에서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으로 보내는 지방소비세율의 상향과 보조금 제도 개편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 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는 끊기보다는 관련형에서 전자담배로만 흡연 유형이 바뀌었고
비만율은 3명 가운데 1명꼴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결국 흡연율이 줄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의 성인 23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인데요. 올해 조사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율은 17.9%로 지난해 조사보다 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같은 기간 0.6%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형태를 합친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22.1%로 0.5%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조사를 시작한 2019년과 비교해보면 일반 담배 흡연율은 12%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82%나 증가했는데요. 이에 질병청은 금연율이 높아지기보다는 담배 제품 이용 형태의 이동만 이루어졌다면서 만성질환 유해 요인 관리를 위해 전자담배에 대한 세분화된 교육과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흡연도 그렇지만 이 비만율은 더 심각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조사에서의 비만율은 35.4%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10년째 증가 흐름으로 3명 중 1명꼴로 비만인 겁니다. 체중을 조정하려는 시도율은 68.5%로 같은 기간 3.5%포인트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10년간 따져보면 체중 조절 시도율은 16.1% 증가한 데 비해 비만율은 26.9% 증가해 더 가파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만율과 함께 만 30세 이상의 고혈압과 당뇨 진단 경험 진단율도 높아져 경각심을 키웠습니다. 한편 음주율은 감소 흐름을 보였지만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반등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건강관리가 더 특히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데요. 정부가 건강관리를 잘할 경우에 혜택을 주던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시범사업인지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흔히 걸으면 돈을 준다 하는 사업으로 알려진 건강지원금 사업 확대된다고요? 네, 정식 명칭은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뉘는데요. 예방형은 만 20세에서 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관리형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입니다. 관리형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예방형은 서울 노원, 경기 안산, 전북 전주 등 15곳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예방형 시범지역을 50곳까지 이달 중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건강관리를 통해 얻은 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국 의원에서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의원에서 사용 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진료비를 결제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고령자들에게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관련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을 위해 시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이 사업 확대를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네, 초기 건강관리에 돈을 쓰는 게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에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이면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노력은 적고 보장은 큰 것이 문제라며 사전적으로 건강을 유지해 인센티브를 주면 건강보험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줄어 지출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소 등에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유사 사업들도 함께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